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의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을 해보면 사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법 알못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찬 법률 상식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법률 멘토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 박광균 사무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관련법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 김생민 씨가 14년 동안 무려 10억 원을 저축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왠지 우리 두 분도 재테크에 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나만의 재테크 방법 이런 거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주로 한다는 변호사긴 한데 이제 그 월급쟁이 시절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네네. 막상 이제 개업한 지가 좀 됐는데 네. 개업 변호사가 되니까 그 벌이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벌릴 때는 이제 모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지만 역시 뭐 또 좀 지나면 바로 수입이 안 좋고 해서 재테크 플랜은 못 세우고 있고요. 대신 부동산 쪽을 제가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정보는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시드머니가 없어서 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무관님은 어떠세요? 재테크 굉장히 뭔가 꼼꼼하고 알뜰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 기분 탓이고요. 저는 월급쟁인데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김생민 씨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네. 번 거보다 적게 쓰면 모인다. 이런 철학이 있는데 철학이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생민 씨가 저를 보면 또 스튜핏이라고 한 소리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의 어떤 재테크 노하우는 그냥 뭐 이론적인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부동산 관련법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을 하나요? 일단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부동산 하면요. 네. 일단 토지 그리고 건물까지를 의미합니다. 뭐 다른 나라의 법에 따르면 뭐 토지만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가장 기본적인 법은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기본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전월세 이런 거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의 특징은 민법의 원칙에 비해서 주택임대차라는 특징을 감안해가지고 그걸 그 임차인을 많이 강화해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특칙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또 개정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상가를 만약에 내가 임대한다면 또 상인 보호를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등기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규율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해야 그 부동산의 물권,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8월 2일에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제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주택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권을 보호하고 이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체가 이렇게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대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대출을 돈줄을 막고 네. 그다음에 세금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를 막는다. 이게 8.2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죠. 자, 얼마 전에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네. 계약금 걸어두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가기로 한 사람이 안 나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답답한데 이런 경우 계약이 취소되는 건지
만약 이 사람이 못 나가게 되면 또 여기 계약한 사람 등등 도미노처럼 이제 손해보는 상황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네.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혼집을 구한 사람 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치렀는데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간 안 케이스잖아요. 나간다. 끝까지 안 나간다고 하면 이제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그 계약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 들어가서 정리한다고 하면 주거 침입죄 같이 형법상 범죄가 되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이 승소 판결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갔을 경우에도 못 늦추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이라는 걸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네. 직접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혼부부와 기존 세입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결국은 끝까지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임대인, 건물주와 관계에서 임대인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그 건물을 갖다 신혼부부가 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신혼부부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약정들이 거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내 이제 명도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신혼부부가 건물주에 대해서 지불한 계약 5천만 원의 배액, 그러니까 원래 계약 5천만 원 받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쫓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방법이 많겠네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집주인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네. 신혼부부한테 이제 배상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그거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이제 기존 세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약간 더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말도 안 하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아줌마가 집 보러 가도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네, 알아보니까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헉,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겪어본 사례거든요. 이게 그러세요? 중간에 이제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전세로 살지만 네. 예전에 이제 예전 집에 있을 때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랑 원래 계약을 맺은 원 집주인 간에 원 집주인이 나한테 계속 집을 사용하게 해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집 주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집주인이 지금 집이 팔 거니까 만약에 팔아버리면 이제 나랑 예전에 A라는 집주인의 관계만 있을 뿐이지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모르고 내가 살게 해줘 당신을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들어온 집주인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이제 민법의 원칙에 따른 해결인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법 관련해 설명드릴 때 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살 집이 계속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제도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네.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럼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이 물권처럼 변하는 거죠. 이 제도를 이용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 내가 전입신고도 안 했고 확정일자도 안 받았다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내가 살고 있고 해서 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살 수 있다고 이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입신고를 꼭 해라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군요. 네, 결국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제도인 것 같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 집을 샀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 거다. 그러니까 나가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 복비라든가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하면 네. 계약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불편하니까 하도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과정은 합의 해제거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사비를 반드시 받는다는 건 아니고 네. 새로운 집주인하고 서로 관계에 의해서 둘이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편의를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사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사 비용을 받는다는 뭐 그런 법적인 없어요. 보고는 절대 없는 없어요. 거네요. 네. 그렇군요. 부동산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전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뭐 월세를 내는 그런 뭐 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쓰지 전세 제도는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전세 제도는 이렇게 채권적인 전세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제 임대인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임차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보증금 형태의 돈을 주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네. 좋고 임대인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원래는 부산 지역 특유의 제도였는데 한국 전쟁 당시 이제 피난을 전부 부산 지역으로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수복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제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제도는 금리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1980년대까지 고성장 시대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가 원활하게 이렇게 굴러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이율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신에 반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전환하는 추세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 제도가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였지만 이제 그 기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네. 반면에 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보면 제도 문화에 이렇게 기초한 우리 제도가 계속 이렇게 그래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세, 이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사 갈 때 아파트 그 관리 목록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되돌려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1년 전에 이사를 했을 때 이거를 관리사무소 가서 받아 갖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네. 받으라고 해서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물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 예를 들어서 뭐 배관이나 단열재, 승강기 교체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보수 공사에 쓸 금액을 부담되지 않도록 매달 조금씩 받아서 적립하는 게 그 장기 수송 충당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소유자 아파트가 내 것인 경우에는 충당금을 따로 환불하는 그런 개념은 있지는 않은데 네. 그게 저희가 전세로 들어갔을 때 네, 임대차인 경우에는 원칙은 소유자가 내야 될 건데 매월 이제 거기 임차인이 대신 내는 거죠. 관리비 안에 네네. 포함이 그래서 돼서. 보통 2년 동안 사셨다고 하면 네. 나중에 나갈 때 이제 그 관리소에 그 확인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청구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혹시나 깜빡했다고 하면 이게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올 때부터 10년 동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신 분들은 10년 안에 이사를 하셨던 분들, 그중에서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0년 전에 이사를 가능하고 한 했더라도. 9년 몇 개월 됐다고 하면 법정이자 연 5% 한다고 하면 네.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 공동주택. 네. 그렇군요. 제 주변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에 너무 괜찮은 매물이 나와 있어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면서 대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어떤 사람 건물주가 조그만 다세대나 다가구를 이렇게 올리고 그 소유권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내용은 주택입니다. 근데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그 안에 이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등으로 해서 건물주가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신고를 하고 실질은 주택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고요. 뭐 근린생활시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는 싱크대나 이렇게 그리고 주방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처음에 이제 건물 준공을 받을 때 그때는 안내를 그 싱크대 없이 이렇게 해서 준공을 받고 준공이 끝나는 순간 거기를 이렇게 불법 개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원주인은 상관없지만 이걸 사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있다고 하면 그 뭐 이제 원상 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 이런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생인 걸 모르고 그러니까 줄여서 근생이라 표현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누가 신고해서 구청으로부터 관할 구청으로부터 와서 아예 철거 명령 이렇게 받으면 결국 저 싱크대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내가 모르고 일단 계약하려고 했더라면은 안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근린생활시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최근에 소송으로도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 이런 이제 그 등기부뿐만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현장과 대장을 봤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 대장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주택이잖아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또 경매가 됐을 때는 저가로 경락받을 가능성 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걸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가 이걸 고지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로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하면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뭐 부동산 매매라든가 아니면 임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무조건 구비하자.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걸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주택이 혹시 경매될 수, 그러니까 항상 세입자가 들어가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주택이 그 임대인, 건물주의 그 채무 문제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면 잘못하면 보증금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을 들어갈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은 보증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가능하다 하면 이제 그 등기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 관리대장 정도 그 정도는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건물로 그러니까 실질과 다르게 되었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등기부를 꼭 한번 직접 좀 요새는 전자등기부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부동산에서도 전자등기부 한번 확인하자고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특히 물건을 볼 때 그다음에 직접 계약을 해서 완납을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등기 받기 직전까지도 계속 그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자등기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직접 확인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옷 하나를 사더라도 실오라기 하나 풀어진 게 없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살 집을 그 큰 전 재산에 들여서 살 집을 사는 건데 등기부 확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 집을 파시는 분들도 너그럽게 이건 너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들의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메모도 해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축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절약해야지 하는 뭐 이런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저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실천에 그대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려드린 유용한 부동산법으로 피해는 막으시고 또 부지런히 저축도 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럴 땐 이런 법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열심히 저금한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권 대리. 이사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꿈만 같아. 그래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 부지런히 모아보자고.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사하자마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뭐지? 체납관리비 납부 통지서? 이건 그전 주인이 내지 않은 부분인데 왜 이걸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예요? 101동 102호인데요. 그 집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체납하셨어요. 보니까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네요. 은행 가서 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집을 살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승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제가 내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공동부분 관리비 관련해서는 승계인이 승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승계를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듣지 못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랑 같이 전 주인 송 씨를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관리소장과 권 대리는 송 씨가 새로 이사간 집을 찾아갑니다. 아니 이보세요. 본인이 사는 동안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왜 저한테 내라고 합니까? 그땐 제가 여기 산 것도 아니고 집을 매매할 때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아니 이걸 왜 제가 냅니까?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도 처음에 거기 이사 갔을 때 이전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그만큼의 금액을 내가 냈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는 게 맞다고요. 두 분 다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잘 합의해서 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시면서 미루실 겁니까? 계약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관리비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권 대리. 계약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송 씨. 이런 상황에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1번.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는 체납한 사람이 내야 한다. 2번.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다. 3번. 두 사람 모두 체납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 두 사람 모두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함이므로 공동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 대리 이전 집주인 송 씨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본인이 납부했다고 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 입법 취지와 채무 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아파트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마지막 소유권자인 권 대리가 이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전의 소유자들도 현재 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 대리뿐만 아니라 송 씨도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체납관리비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